네, 58화 3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의 화에 걸쳐서 일종의 스피노프를 좀 회고를 해보고, 네. 그리고 이 상호 형의 어떤 리더십, 회사 생활에서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정말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요. 리더십이라보다도 회사 생활이란 건 어떤 거냐? 그치. 네, 회사 생활 맞겠네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가이드 같은 느낌으로 좀 방송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자. 네. 그래서 너무 좀 진지하게 갔다. 더 가볍자. 네. 네.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우리 모두가 네.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역시 유튜브는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해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넷플릭스에서 배우는 세상만사. 중요하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말하자면 재밌게 본 넷플릭스를 좀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좋습니다. 성호 형이 또 우리 서페라 멤버 중에 영화 평론 쪽으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불신의 아이콘. 성호 형이 추천한 영화들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거르고 갑니다. 바로바로 콕 집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 진짜 오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어프로치, 영화 감성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 제시하는 거죠. 영화를 남들이 보는 방식으로만 보면은 그렇죠. 영화를 반만 하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약 100편의 영화가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재미없던 영화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재밌었다고. 네, 재밌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각자 한 두세 개 정도씩 올해 본 게 중요합니다. 올해 봤죠. 이제 이 코로나 2.5 시대에 올해 본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 중에 네네네. 이건 진짜 꿀잼이다, 이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우 씨는 그러면 어떤 올해 들어서 제일 크게 감동의 떨림을 줬던 게 뭔가요? 저 얘기하자면은 사실 어그레시브 레츠고를 네. 만지작거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항상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이 만화가 이제 동물을 의인화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무슨 어떤 섹슈얼 판타지 계열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진짜 이상한 거죠. 네. 정말 동물 성욕 같은 게 있으신 분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추천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한 15분 정도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는 애니프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이 작품은 어그레시브 레츠코라는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레츠코라는 5년차 직장인 회사원, 오피스 레이디 이 이제 있는데, 그냥 고양이네요. 레서 팬더라고 합니다. 네네네. 고양이과처럼 보이죠. 너구리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레츠코라는 5년차 직장인이, 일본의 직장인이 이제 회사에서 겪는 다양한 어떤 일들에 관한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5년차 여성 직장인의 일과 사랑과 성장에 대한 얘기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처음 봤는지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약 2년쯤 전에, 이게 지금 시즌 3가 바로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지금 시즌 3까지 나왔어요. 이게 시즌이 몇 개씩이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처음에 이 캐릭터의 출발, 물론 저도 넷플릭스에 처음 봤지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산리오라는 일본의 거대 캐릭터 회사의 그냥 캐릭터 상품이었어요. 근데 캐릭터들 상품이 헬로키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클래식 취급을 받으니까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편이지만은, 말하자면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없는 거죠. 10대, 그러니까 저연령층 때 좋아했다가 산리오는 잊고 살다가 헬로키티 정도만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어그레시브 레츠코라는 말하자면 20대 여성들이 자기를 대입할 수 있는 캐릭터로 살려고 만든 거예요. 직장인 캐릭터로. 근데 이 캐릭터가 일종의 이중인격처럼
평소에는 막 고분고분하고 막 억하심정도 꾹꾹 누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들을 노래방에서 분출하는 그런 종류의 캐릭터거든요. 아 요즘에 노래방 못 가서 어떡하나. 그리고 이 드라마상에서는 그 네.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네. 가더라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 동료 친구들이 나오고 여기 다 동물로 이제 일종의 의인화가 되어 있는데 그 뭐 친구인 뭐 하이에나도 있고 뭐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있고 뭐 상사도 정말 극악적인 상사가 막 있기도 하고 그런데 돼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들 이제 그들의 사연이 또 있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네.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냥 뭐 어떤 외부에서 힘든 일을 하고 와서 그날 한 끼도 못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 평소에 안 보던 애니메이션 같은 그냥 귀여운 게 있길래 그냥 튼 거예요. 그림은 귀엽네 확실히. 근데 그날 다 봤어요. 네. 그렇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진 않지만 네. 야 진짜 되게 리얼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은 귀엽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도 물론 어느 정도 과장이 당연히 만화니까 돼 있지만 되게 리얼해요. 얘기들이. 그리고 이 캐릭터가 시즌 1 1화랑 시즌 3 마지막 화에서 마치 그 성장하는 것 같은 성장한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화에 뭐 그 첫 화에 이 레츠코라는 캐릭터는 회사를 5년 다녔는데 뭐 격리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회사가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 상사라는 거는 뭐 비정규직이라고 갈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사연 엄마는 뭐 귀찮게 하고 맨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결혼이 보였어요 말하자면. 그냥 부자를 만나서 결혼하자 남자친구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시즌 3까지 와서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뭐 썸띵이 있었던 남성들이 이 레츠코한테 더 배우기도 하고 오히려 뭔가 자신이 안 해봤던 일을 하면서 아 이런 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구나 같은 얘기들이 이 드라마 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꽤 재밌어요. 네,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 저거 되게 내 얘기랑 비슷하다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캐릭터도 귀여워가지고 살 뻔했어요. 파는데 네. 아 팔아요? 어딘가 팔 것 같아요. 세상. 우리나라에도 팔거든요. 네, 우리나라 헬로키티 이런 거 파니까. 네, 근데 사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게 2D에 사람들이 집착하기 시작하거나 또 거기에다 또 인형까지 사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그쵸. 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남자 팬밖에 없는데 네, 완전 이제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그레시브 레츠코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아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또 특히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했었기 때문에 저는 성호 형도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 진짜 말단 직원의 입장에서 느끼는 회사와 사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 저도 말단 직원 생활은 했어요. 미드를 잘 안 해본 거지. 근데 지금은 사실 좀 까마득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높은 곳에 계시니까. 아니요, 저도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그건 착각이지.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보셔도 진짜 이거는 근데 한 번 보면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화가 짧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15분. 네,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1화부터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어그레시브 레츠코를 추천을 합니다. 그럼 저도 서고 씨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뭘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저도 이것도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건데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가 또 명작 중에 명작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명작이죠.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본 건데 아저씨. 드라마 할 때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떤 채널을 돌릴 때 잠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너무 우울해 보여가지고 TV에서 했을 때도 근데 난리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별로 관심이 안 가던데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쭉 볼 수 있으니까 그치. 왠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응. 생각하고 이제 보는데 응. 이 드라마는 뭐 새롭고 모르는 사람보다 이제 아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맞아요. 응. 원래 이제 그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응. 그냥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어마어마한 어떤 스토리라인에 응. 우여곡절이나 뭐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응. 뭐 이렇게 막 빵 터질 만한 뭐 이런 것보담도 응.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짜여져 있는 전반적인 그냥 스토리라인은 그래도 있고 응. 근데 그 와중에서 그 미묘 복잡한 그 정확하게 내가 이걸 제대로 받아들인 게 맞나? 응. 저 사람의 감정이 이런 걸까라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너무 과장되지 않게 전달을 살살살살 해주는 게 이제 쌓여 나가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캐릭터의 어떤 감정이 살살살살살살 쌓여 가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 아 그렇게 돼가고 있구나 저렇게 되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아주 그 사이드 캐릭터들까지도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아, 이 한마디로 사람 되게 촘촘한 드라마네요. 촘촘.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이선균과 그 아이유, 이지은. 그 두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프로치 자체가 사실 기존에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미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지 못하는 그런 약간 어프로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우면서도 그걸 또 잘 풀었네. 그리고 아이유는 원래 노래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가수잖아요. 여기서 노래 하나요? 노래를 노래방에 가나? 가수로서도 가수니까 노래 잘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하잖아요. 엄청나죠. 아이유 뭐 그냥 원오버 카인드죠. 그런데 연기도 잘하더라. 그냥 연기가 그냥 가수가 인기가 있으니까 드라마에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저는 아이유가 연기하는 걸 처음 본 거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성균은 연기를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그쵸. 아이유까지 잘하니까 좀 그렇고 아이유가 또 이 드라마를 쭉 나오면서 이쁘려는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한다. 거의 그냥 진짜로 계약직 여사원 같은 딱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또 어그레시브 레츠코랑 똑같네. 그런 어그레시브 느낌이 레츠코도 있는 거죠. 계약직 네. 레츠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찬 거 아니에요. 지금. 역시. 핑퐁. 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진짜 크게 슬펐어요. 왜요? 이선균이 스포일러는 하지 마시고. 네. 직장에서 약간 이제 부장에서 이제 임원으로 넘어가는 약간 그 정도 포지션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아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나이가 이제 20대 정도로 보이는 계약직 여사원인데 레츠코랑 똑같네. 네. 이성균과 아이유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회사 내에서도 사실은 뭐 아주 가까워지기에는 좀 조심스럽죠. 그치. 네.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선균이 어떤 이유에선지 아이유한테 잘해줍니다. 딱 봐도 알겠네. 그것도 뭐 이렇게 죽은 딸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한국 드라마는 그거 아닙니까?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일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여자가 그러니까 동성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성인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워 뭐 옆에 자리에 앉은 짝이라든지 뭐 동료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업무적인 관계도 먼데 이 사람이 얘한테 잘해주면은 속마음이 뭔가 있겠거니 프로죠. 이런 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쇼킹한 그 반전을 느끼는 거죠. 궁금하네요. 안 그래도 저도 이 드라마 안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아이유가 연기한 것도 뭐 말로만 들었지 별로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일 그쵸. 거예요. 네. 그런데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 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웰메이드 드라마들 중에 이 정말 컬트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드라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들이 사는 그 사세, 뭐 연애시대. 예, 얘가 이제 그 그 축에 중에 하나죠. 네, 들어갔더라고요. 가장 최신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깨비 같은 드라마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도깨비는 열이면 8 정도가 좋다는 거고 그쵸. 나의 아저씨는 열이면 한 4, 5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나의 아저씨가 이제 그 넷플릭스 그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드라마 밑에 마치 해시태그처럼 드라마 성향들을 좀 써놓거든요. 네네네. 보면은 이제 잔잔한 분위기, 감상적, 풍부한 감정, 드라마, 감동, 다크. 다크가 있네요. 또. 네. 그래서 다크가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의 포인트다. 네. 네, 왜냐면 이 드라마를 봤던 각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의 그 우울한 분위기에 네. 뭐못 견디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래서 이 드라마를 견디고 보면 정말 신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냥 화면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다크함에 대한 그 다크함이 사실 그냥 너무 우울하기만 하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쵸. 인생이 피곤한데 여기서 남의 다크함을 우리가 또 동정하고 앉아있을 입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쵸. 제일 동정받아야 되는데. 저도. 네.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다크함을 이 사람들이 동정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이유를 이제 놓고 딱 얘기를 하면 어떠냐면 아이유는 인생이 정말 현실이 시궁창이에요. 우리 아이유가 진짜. 아이유만큼 시궁창인 현실이 드물어요. 네. 그렇지만 얘는 어느 누구한테도 동정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균이 처음에 잘해주는 것조차 재수가 없는 성격의 아이였어요. 저 새끼가 나한테 왜 이러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성균의 형, 이 사람은 인생이 50대 시궁창이에요. 그 사람은. 이럴 수가. 말만 들어도 정말 끔찍하네요. 50대 시궁창인데 이 사람이 지금 1회부터 끝까지 계속 출연을 하는데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극복하는. 몰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이 해맑고 밝다? 그치. 하여튼 거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이거는 이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아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드라마에 또 하나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단골 술집 사장님의 사연도 그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네요. 살아 움직여. 네. 원탑끼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그냥 다 좋은 드라마들이 항상 그래요. 이 친구, 저 이성균의 친구, 뭐 공부를 엄청 잘했고 굉장히 잘생기고 이런 친구와 이 여자 사장하고 애인 관계였는데 이런 이 친구가 뭐 어떤 이유였는지 아무튼 머리 깎고 중이 된 거예요. 오, 특이하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이렇게 떡밥을 다 회수하지는 않아요. 이런. 왜냐면 사람의 인생이 열 몇 편 사이에 다 회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흘러가는 거지. 맞아요. 그런 과정까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왜 굳이 보여주느냐.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가 없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보여줬는지. 결론도 없고 분명히 이 내용을 그게 뭐 어떻게 좌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스토리들이 살아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현실적인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극 리얼리즘이죠. 대사 같은 것도 그런가요? 대사는 완전. 엄청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서태지의 그녀, 예전 그녀, 이지아. 이 사람은 제가 그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배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청담동의 무슨 카페에서 저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자분이
그 옥스포드 셔츠를 이 목까지 잠그고 흰 옥스포드 셔츠에 흰 운동화에 그냥 청바지를 입고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오. 이 옷차림이 여성분이 이뻐 보이기가 되게 어려운 옷차림이에요. 그쵸. 어렵죠. 이게 불친절한 옷입니다. 그렇지. 청바지도 그렇고 거기다가 그냥 단화 운동화에 옥스포드 셔츠를 풀어헤친 것도 아니고 끝까지 채운 채로 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야. 그게 이지아였던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이쁜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이지아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염치 없는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그런 그 이성균의 부인으로 나와요. 아, 이성균 부인? 네. 아, 어쩐지. 그리고 이성균 주조연인가요, 그럼? 주조연이죠. 예. 주연에 거의 가까워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아주 그 어떤 이 드라마에 여러 가지 또 그 어프로치가 또 새로운 게 이 분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과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악역이어야지 되는 설정으로 시작을 해요. 이런. 거의 이제 서로 맞서 싸워야 되는 것과 같은 존재의 포지션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중간까지는 약간 그렇게 흘러는 가는데 그래도 또 꼭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로 봐서는 또 봐도 아마 또 새로운 거가 또 발견이 되고 뭐 또 봐도 그렇고 막 그럴 것 같은 드라마입니다. 나의 아저씨 저도 봐야지 하다가 이 드라마도 좀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구 씨가 이 드라마를 시작하기 힘든 거는 제가 그 으라차차 레츠고 뭐 어그레시브 레츠고 아니 레츠고는 엄청 쉽죠. 그냥 틀면 나오는데. 저것도요. 사실 틀면 다 나옵니다. 아 진짜. 그렇다. 네. 네,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죠. 네네. 하나만 더 추천을 해보면 그 뭐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올해 나온 건 아닌데 그 약간 그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걸로 아메리칸 사이코. 아 네. 명작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메리칸 사이코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안 본 사람 드물죠 이거는. 그쵸? 네, 근데 또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이게 그거죠.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메리칸 사이코를 대학교 초반에 봤어요. 네.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에 봤던 거. 아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생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제가 2002년부터 대학생이었고 영화는 2000년에 나왔는데 그렇죠. 이 필름 질감의 영화거든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만 이제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집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냥 봤거든요, 사실. 네. 영화 별로 저는 영화 볼 때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일부러 보진 않아요. 네. 오히려 본 다음에 찾아보지. 네. 좋은 네. 어프로치지. 근데 아침에 봤는데 정말 이 영화야말로 정말 시궁창이더라고요. 네. 뭐지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아침에 볼 영화는 아니죠. 그쵸. 네. 정말 해가 쨍쨍한 아침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 느낌. 맞아요. 네. 삼겹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슨 진수성찬 막 냄새 풀풀 나는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의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단편적인 것들이 기억에 다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 자체가 사실 진짜 이것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 안 되는 정도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 말하자면은 이 80년대로 추정이 되는 어떤 시기에 여피족이라고 하죠. 예, 이제 미국 뉴욕에 아주 잘 나가는 이 증권 브로커 이제가 주인공인데 그 패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패션 팟캐스트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저 영화에서 나오는 그 크리스천 베일의 헤어스타일 약간 기름하면서 맞죠, 웨이브 맞죠. 있게 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정잔 좀 단정하면서 긴 머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당시 여피족 헤어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제 이 주인공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패트릭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패트릭의 그 동료 친구들도 많이 나와요. 네. 다 맞춤 이탈리아 정장을 그렇죠. 입고 아주 뭐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막 아주 아름다운 막 모델 같은 여자 친구들 뭐 부인들이 있고 뭐 등등 그런 종류 일종의 전형적인 그 당시에 그 젊은 고소득 직종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 좀 비꼬고 있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사회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막 보고 봤다기보다는 사실 영화가 엄청 자극적인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섹스와 막 살인과 여러 가지가 범람이 된 진짜 이거 사이코네. 약간 이 영화거든요. 맞죠. 예. 네. 지금 저 주인공을 크게 동정하게 안 되죠. 그쵸. 요즘 말로 하면은 2000년에는 그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사이코패스죠, 진짜. 예, 근데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영화일 수 있는데 사실 영화를 한번 뜯어보면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것들이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 뭔가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고 다시 이 영화를 보니까 거의 한 진짜 20년 만에 봤어요. 예, 다시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영화가 되게 리얼한 그 대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80년대 여피족들의 생활을 옆에서 낱낱이 보는 것처럼 실존하던 어떤 뭐 레스토랑들, 뭐 옷,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것들이 다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 자막은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조금 생략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간접 광고 같은 느낌일까봐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소개하지 않아도 그 영화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맥락 차원에서 조금 생략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뭐 패션 브랜드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눈으로는 자막을 보고 귀로는 그 브랜드 얘기가 나오죠. 얘기 같은 걸 들으면은 또 좀 다른 맛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수트들이 뭐 어떤 수트구나. 약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영화라서 사실은 저는 저 영화를 볼 때가 제 사업한 초창기 뭐 이럴 때여가지고 사실 보면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이 사람 옷 입고 나오는 거나 그쵸. 스타일을 네. 보기에 네. 사실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영화기도 하죠. 예, 뭐 그런 면도 확실히 있고 그런데 아무튼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보니까 일단은 그 나이가 젊을 때 크리스찬 베일을 진짜 뭔가 좀 다른 세상의 존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영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사실 엄청난 연기파 배우이고 맞습니다. 이 영화로도 극찬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영화의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이 영화에 원래 출연하려고 했던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베일한테 이 영화가 갔고 본인이 아주 인상적인 열연을 펼쳤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좀 커리어가 풀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의 이게 뭐 출세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흥행이 잘 되진 않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데 크리스찬 베일이 나중에 뭐 어떤 영화 뭐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빼빼 마른 에이즈 환자 역할을 맡으면서 막 엄청나게 살을 빼기도 하고 반대로 뭐 배트맨처럼 다시 벌크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체격을 우람하게 만들기도 하고 등등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나서 영화를 위해서 배역을 위해서 자신의 체형을 바꾼 거랑 실제로 배우가 가장 젊었을 때 이 남성의 어떤 육체미를 뽐내는 영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옷장 까고 자기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씬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뭔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와 진짜 크리스찬 베일은 그러니까 연기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완전 반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사이코적인 면모가 없는 크리스찬 베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되게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그치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사이코인 사람이 사이코인 짓을 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이를 먹고 영화를 보니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패션 같은 것들이 조금 눈에 띄고 그리고 영화의 중요한 소품으로 음악이 또 등장을 해요. 나오죠. 네, 근데 다시 영화를 천천히 뜯어보면은
이게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의 얘기잖아요. 금융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금융권이 원래 그래요. 신기할 정도로 주식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 네, 그런데 이제 네. 이 레코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전문적으로 또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들, 그러니까 저런 거 좀 찾아 들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해서 실제로 좀 찾아 들어보기도 했고, 그런 영화가 주는 일종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비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처음 봤을 때 느껴지지 않았던 일종의 풍자적인 요소들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는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되게 그냥 허허실실한 사람이었구나.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보는 재미 같은 게 있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필름 영화, 그러니까 필름으로 촬영한 영화인데 그 당시에 럭셔리를 표현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맞죠. 네, 재현을 해서 최고의 럭셔리를 보여준 네, 거죠. 정말 라이프 스타일의 극단의 좀 뭔가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풍자적인 영화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급을 누리고 사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면모를 봤을 때, 그러니까 필름 질감으로 표현한 80년대 여피족의 상류층의 뉴욕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을 좀 패션 필름 같은 데서 언제 한번 일종의 좀 오마주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약간 콘텐츠 같은 걸로 만들어봐도 좀 재밌겠다. 맞습니다.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2000년 영화지만 아메리칸 사이코를 다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금 그 전에 안 봤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 베일 이 배우를 사람들이 이제 모든 영화에서 아주 뭐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하고 또 외모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모에다 그렇게 다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기 그 완벽에 가까운 연기와 완벽에 가까운 외모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한 끝발이 보링한 느낌이 계속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 스타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다크나이트에서 보고서 이 어떤 감독과 어떻게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는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은 잘생겼다는데 잘생김에서도 약간 어딘가가 아쉽고 뭐 연기도 너무 잘하니까 이게 좀 내추럴한 면에서 조금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되도 않게 되도 않게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약간 그렇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중에 이 영화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인정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터미네이터 3 막 이런 것도 우리 보면은 막 좀 그런 이 영화 자체가 좀 그런 건데 맞아요. 괜히 이 사람 탓인 것 같고 막 일단 그런 게 있었죠.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 아메리칸 사이코는 영화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긴 하지만은 사실 미국에서는 그 원작인 소설도 마찬가지로 유명하거든요. 이 영화의 원작자가 그 브렛 이스턴 앨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리고 이 소설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한 분이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남성 패션 잡지 판타스틱맨의 커버 모델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되게 팬시한 종류의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연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뭐 간단히 양력을 소개하면 1964년생이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태어나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80년대 젊은이들의 어떤 인간 군상과 생활상을 다룬 소설 연작들로 유명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메리칸 사이코이고 그런데 아메리칸 사이코는 한국에서 책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절판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뭐 이북이든 뭐든 구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뭐든지 뭐 굉장히 19금이 많이 있네요. 2009년 8월에 이제 아메리칸 사이코가 한국에서 출간은 됐었네요. 근데 제가 영화 보고 좀 오랜만에 감명 깊어가지고 이 사람의 다른 작품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뭐 한국에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원작 소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오히려 영화가 표현하지 못했던 묘사 같은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다. 본인이 뭐 패션에 관심이 있었고 본인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 글에 거기에 그렇게 묻어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네, 100%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메리칸 사이코를 세 번째 작품으로 추천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지금 우리 길게 해가지고. 네, 네. 힘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어그레시브 레치코라는 작품을 3부에서 소개를 했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뭐 시간 있으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주 많은 그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그 스피노프 시리즈로서 그래도 완결성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네. 아주 알찬 프로그램이었다. 네. 잡평해 보면서 네. 여기서 비가 마치겠습니다. 오네. 네. 네. 아무튼 네. 다시 다음 주에 또 네. 어떤 조합으로 찾아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안 나오니까 좋네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